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는 지금 당장이라도 휴전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태국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때려 맞았거든요. 앞으로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쟁의 시작은 어쨌든 캄보디아가 먼저 시작한 걸로 보여집니다. BM-21이라 그래서 러시아산 모기 이 로켓포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캄보디아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태국의 군인들이 원래 순찰 경로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지뢰로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태국이 발끈했죠. 너희 캄보디아가 새로 심은 지뢰가 분명하다. 여기에 대해서 캄보디아는 발뺌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심은 게 아니라 옛날에 심어져 있던 거 너희들이 순찰할 때 괜히 엉뚱한 곳에 가서 지뢰로 부상을 당한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태국이 외교를 단절했습니다. 그런데 7월 24일에 캄보디아가 선빵을 날린 겁니다. 이거 선빵 필승이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기습적으로 로켓 공격을 했는데 이 무기 자체가 BM-21이라는 게 1960년에 개발된 러시아산 무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중률이 사실상 형편없습니다. 자기가 목표한 방향으로 쏠 수가 없는 그런 로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태국의 세븐일레븐을 타격한 겁니다. 여기 세븐일레븐의 간판 표시 보이시죠? 이 세븐일레븐을 타격하면서 8살 소년을 포함해서 8명이 숨졌습니다. 그냥 다 민간인들인데 그냥 무차별 타격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태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지역에서 피난하면서 13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소년의 절규하는 모습이 이 당시에 피난 행렬 때 얼마나 공포에 쩔어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디로 날아올 줄 모르는 이 로켓이 그냥 아무데나 막 때리고 있으니까 그만 겁에 질려서 다 피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단 F-16으로 공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상전도 한 6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캄보디아가 이렇게 막 태국한테 공격하는 거 캄보디아의 군사력이 강력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선 태국이 훨씬 강력한데 어느 정도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총 병력이 22만입니다. 뭐 수치에 따라서는 17만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캄보디아는 이 수치가 다 불투명합니다. 캄보디아가 이 정부 내에서 전부 다 숫자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서방에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군 최대로 잡아도 그 군사력은 22만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에 비해서 태국은 36만 명이나 되는 정규군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태국의 인구가 캄보디아보다 2배나 되기 때문에 군대도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에 대해서 일부 자료는 17억 달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캄보디아의 경제력으로 볼 때 국방 예산은 10억 달러 미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9억 달러라는 추정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태국은 국방비가 무려 59억 달러. 그러니까 캄보디아보다 적어도 국방비가 6배가 넘는 거죠. 여기다가 전투기를 보면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사실상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전투기만 따지면 72대. 그리고 전투기 외에 지원하는 항공기까지 합치면 한 114대 정도 있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력 차이가 너무나도 현격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총 함정 숫자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20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엄청나게 작은 배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태국은 293척이나 되는 제대로 된 해군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흉내만 낸 거지만 태국은 항공모함도 있기는 합니다. 뭐 제대로 된 항공모함의 성능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태국은 우리나라한테서 사간 전투함도 있고 그리고 최신의 전투함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해군으로 붙든 공군으로 붙든 육군으로 붙든 어떤 방법으로 붙어도 태국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전쟁이라는 건 경제력이 중요하잖아요. 캄보디아는 GDP가 514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태국의 경제력은요 무려 GDP가 5,300억 달러로 사실상 캄보디아보다 경제 규모가 무려 10배 이상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 진짜로 전면전을 한다. 태국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가 먼저 전쟁을 거는 거, 여기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쟁이 벌어진 곳은 어떤 곳이냐? 혹시 올 여름에 태국을 여행하거나 또는 캄보디아를 여행하려는 분들 아마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번에 전쟁이 벌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도 이 근처는 특별 여행주의보 또는 여행 자제령을 내렸거든요. 이 근처에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도대체 뭘 놓고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 분쟁의 씨앗을 뿌린 건 바로 프랑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건 영국이 거의 80%, 나머지 20%는 프랑스가 국경선을 잘못 꺼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태국과 이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선도 프랑스가 엉망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그 분쟁의 씨앗은 1907년 프랑스와 시암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 때문입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이 시암 왕국의 땅을 계속해서 파먹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시암은 자신들의 독립을 지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땅을 자꾸만 내주는 선택을 합니다. 시암이 과거의 태국의 이름이거든요. 옛날에는 시암 왕국이라고 해서 정말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간 거죠. 특히 1907년에 이렇게 국경선을 새로 파고 들어갑니다. 프랑스가 땅을 먹으면서 어떤 조약을 맺었냐? 당렉이라는 산맥의 분수령을 국경으로 한다.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수령이 뭐냐?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한쪽으로 내려가고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이 내려가는 것을 딱 분기점이 되는 곳, 이곳을 원래 경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정직하게 프랑스가 이 분수령을 국경으로 국경선을 그었다면 지금처럼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 분명히 문서로 된 조약에는 분수령을 국경으로 한다고 해놓고 살짝 더 그었어요. 그래서 프랑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1907년 이때만 해도 시암, 즉 태국이 이렇게 프랑스가 사기친 걸 알아챌 만큼 지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국경 800km가 모두 분쟁 위험 지역이 된 겁니다. 프랑스가 살짝 더 그어놓은 거, 이걸 캄보디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태국은 억울하다, 분수령이 원래 문서로 된 거 아니냐, 지도보다 이런 조약이 더 먼저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아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가 그렸던 지도가 먼저다, 이렇게 둘이 첨예하게 붙은 겁니다. 프랑스가 이 국경선 800km 전체를 묘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800km 전체가 분쟁 지역이긴 하지만 특히 가장 위험한 지역이자 가장 분쟁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바로 프레아 비헤아르라는 곳입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바로 이 지역이고요. 확대한 지역엔 바로 왼쪽에 있는 빨간 점이 프레아 비헤아르라는 곳인데, 그리고 또 다른 분쟁 지역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즉 에메랄드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지역의 북쪽은 태국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캄보디아, 그리고 동쪽은 라오스이기 때문에 여기를 삼각지대라고 부르는데, 이 두 곳이 가장 치열하게 분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데다가 여기에 유적지가 정말 많아요. 비헤아르 사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주 오래된 유적지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앞으로 개발할 가치도 높은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분쟁 지역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길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도 자기 땅이지만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항상 이런 군인들이 여기를 경계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태국이나 캄보디아 관광객들은 일부러 여기 들어가서 괜히 몸싸움하면서 분쟁하지만, 우리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잘못하면 여기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총싸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외 관광객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확고하게 자기 땅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더욱더 이 지역들이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분쟁을 더 가속화시키는 정말 심각한 실수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너무나도 애매한 판결을 한 겁니다. 일단 프랑스하고 문서상 조약을 맺은 거 보면 이 프레아 비헤아르라는 이 사원은 분명히 태국 땅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살짝 사기친 땅을 보면 이 땅은 캄보디아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노란색으로 캄보디아가 여기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에 판결을 요청했는데, 근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1907년에 프랑스가 이미 지도로 사기를 쳤는데 시함은 알아채지 못해서 문제제기를 못하면서 수십 년의 시간을 낭비했고, 그 사이에 캄보디아가 이 지역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태국 잘못이다, 그래서 이 사원은 캄보디아 땅이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사원만 판결을 했어요. 사원 주변에 넓은 땅이 있는데 무려 4.6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사원만 판결을 하니까, 그래? 그럼 사원 빼놓고 나머지는 다 우리 땅, 이렇게 태국에서 주장을 하면서 이 지역이 더욱더 분쟁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이 지역이 원래부터 분쟁 지역이긴 했는데 그동안 세게 붙은 적은 없었습니다. 조금 총 쏘고 가끔 희생자가 나오고 이런 정도였는데 2025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월부터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고요. 5월 28일에 드디어 첫 교전이 일어나면서 분쟁이 격화된 겁니다. 근데 태국 정치가 엉망진창인 바람에 이 분쟁이 더 격화되는 그런 씨앗을 만들었거든요. 6월 15일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 상황이 계속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때 패통탄 태국 총리가 훈센 상원의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훈센 상원의장은 아들한테 총리직을 물려준 다음에 상원의장으로 물러섰지만 사실상 상황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들보다 더 위에 있으면서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실질적인 캄보디아의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6월 15일에 패통탄 태국 총리가 사실상 훈센한테 일종의 아부 같은 걸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쌈박질하는 그런 군부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반국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8일에 둘만 은밀하게 전화한 그 통화 내용을 훈센 캄보디아의 상원의장이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7월 달에 전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통화가 왜 이뤄진 것이냐? 탁신 전 태국 총리, 여기서부터 문제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탁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친한 사람이 바로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입니다. 두 사람이 한 30년 넘게 계속 친분을 계속 나눠왔거든요. 한때 탁신이 권력을 잃었을 때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의형제 사이처럼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패통탄 태국 총리,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여성이거든요. 바로 탁신 전 총리의 딸입니다. 이 둘이서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이 탁신 총리의 딸답게 굉장히 훈센하고 친하게 지냈나 봅니다. 이걸 잘 모르다가 이번에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친밀한 대화 내역이 전면에 공개되면서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죠. 패통탄 태국 총리와 알고 봤더니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이 엄청나게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저는 진짜 태국 사람들이 완전 분통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패통탄 분명히 태국 총리거든요. 그리고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통화 내역인데 이거 정말 태국 총리의 통화 내용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내용들이 여기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엄청 살갑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패통탄 태국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나라 군대 사령관, 이군 사령관을 반대 세력이라고 칭하면서 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적군의 수장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일종의 전쟁 중이었거든요. 국지전 중인데 적국 수장한테 우리나라 사령관 이놈 마음에 안 들어, 반대 세력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다가 패통탄 태국 총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이 훈센한테 뭐라 그러냐? 무엇이든 원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훈센한테 모든 걸 갖다 바치겠다는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적국인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이 공개를 했거든요. 이 통화 내용을 들은 태국 국민들이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분노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뭐라고 구호를 외쳤냐? 캄보디아의 훈센이 태국의 실질적인 권력자냐? 도대체 나라를 갖다 바치는 이런 총리가 말이 되냐? 결국 태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패통탄이 적국과 내통해서 태국의 국익을 팔았다,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니까 태국 헌법재판소 9명 중에 7명의 찬성으로 패통탄 총리는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권력을 다 잃어버렸냐? 그렇진 않습니다. 문화부 장관으로 다시 남아서 내각의 구성원이 돼서 권력의 일부분 혹은 상당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제 총리가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최고 결정권자는 누굴까요? 부총리죠. 그런데 부총리는 친탁신가 인물이기 때문에 탁신가, 즉 패통탄의 아버지, 이 가족들의 인맥이 아직도 태국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지금 패통탄이 완전히 권좌에서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탁신의 재산 정말 많죠. 21억 달러, 3조 원 정도로 태국에서 11번째 부자입니다. 원래 통신사업으로 엄청 많이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다, 이런 의심도 정말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태국의 정치는 탁신가의 이런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 태국에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탁신가, 캄보디아의 훈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탁신가를 배신했을까요? 캄보디아보다 경제력이 10배 이상 큰 나라 그 태국에 사실상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탁신가와 싸우게 되면 훈센한테 분명히 도움될 게 없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통탄, 즉 탁신의 딸한테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탁신가는 어쨌든 정치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아직 권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태국도 아주 큰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훈센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 그야말로 우물에 독약을 풀 수밖에 없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훈센은요, 오랫동안 캄보디아를 지배해왔던 그런 독재자인데 자기의 아들 훈 마넷한테 권력을 승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훈 마넷한테 아무리 지위를 물려줘도 이 사람이 워낙 지금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지금 권력 기반이 아주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상황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건데 문제는 캄보디아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뭐냐? 캄보디아는 지금 세계 글로벌 스캠, 즉 온라인 사기의 허브입니다. 어느 정도로 온라인 사기를 많이 치고 있느냐? 스캠 범죄로 벌어들인 불법 수입이 캄보디아 GDP의 절반이다. 이걸 어디서 말했냐? UN 마약범죄사무소 UNODC에서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23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이 캄보디아 스캠단이 보통 사기를 치는 수법을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아름다운 여성 사진을 내걸고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히 친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돈을 붙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게 캄보디아 스캠단의 아주 대표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걸 왜 봐주고 있었냐? 워낙 경제적 비중이 큰 거예요.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이니까 이거 단속했다가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훨씬 가난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캄보디아 스캠단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해왔습니다. 너희들 자꾸만 이렇게 사기쳐서 우리 국민들한테 돈을 떼먹어? 이거 빨리 단속해! 라고 했을 때 캄보디아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왜냐? 캄보디아는 어차피 친중 국가라 서방은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이걸 방치했던 이유가 또 뭐냐? 캄보디아에서 사기를 치는 세력이 따지고 보면 중국계 조폭인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이게 우리한테 손해인가? 긴가민가 좀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기치다가 중국인들한테까지 사기치기 시작하니까 중국마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캄보디아 니들 때문에 우리 중국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 스캠단을 당장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중국이 칼을 빼드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훈센 입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스캠단을 단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캄보디아 경제가 흔들리는 진짜 황당한 일인 거예요. 그동안 사기로 먹고 살았던 게 얼마나 컸던지 스캠단을 단속하는 순간 갑자기 캄보디아 경제가 흔들거리는 진짜 위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아들이 권력을 온전히 갖고 있지도 못한데 여기다가 경제적 타격까지 오니까 뭔가 외부의 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캄보디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훈센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릴 만한 그런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국이 아주 좋은 상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태국의 군부도 약간은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태국에서는 군부의 쿠데타가 워낙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군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 바닥입니다. 국민들이 군부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캄보디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군부에 대한 지지가 일부 회복됐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전과를 올리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태국 군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휴전에 대해서 캄보디아와 태국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요. 일단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두 나라한테 휴전을 촉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여기에 환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지금 강대국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우리 휴전할 수 있도록 좀 압박을 해달라. 제3국이 나서서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를 중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캄보디아 입장에서 태국하고 더 오래 싸우면 싸울수록 국민들의 단합이나 지지를 훈센이 더 얻어낼 수 있기는 하지만 태국의 군사력이 캄보디아보다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진짜로 싸우면 캄보디아 국경 완전히 뚫리고 진짜로 캄보디아가 확 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빨리 휴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태국은 제3자의 중재를 거부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투를 할 뜻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태국도 군부 입장에서는 약간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얻은 게 있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니들 맨날 쿠데타에서 국내에서는 무력을 휘두르는데 정작 캄보디아한테 우리 민간인들이 엄청 학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격을 못해? 이런 식으로 군부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아주 다급해진 거죠. 적당히 태국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큰형님 중국한테 도와주세요 하면 휴전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근데 태국이 거부하니까 이제 정말로 마음이 급해졌는지 7월 26일 즉각적 휴전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양국 모두 잃는 게 너무 큽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태국의 관광객들이 특히 동아시아 사람들 많이 몰려들 텐데 만약에 여기서 전쟁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태국 전체를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태국도 잃어버릴 게 많아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 이어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까지 지금 자국 내에서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그리고 정치가 불안하니까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자꾸 전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세계 곳곳이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사태가 어쨌든 조속하게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